7번이 사실 제일 좀 관심 있었고 궁금했던 겁니다. 통계적 제 문제 같은 경우는, 아, 기존의 추론 통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별도의 검정 방법이 요구된다.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활용한 퍼뮤테이션 검정. 사실 퍼뮤테이션 검정 이런 걸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퍼뮤테이션 검정은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서 부트스트랩 방법을 통해 무수히 많은 표본을 추출하고 이들 표본들의 통계량으로 구성된 표본 분포를 토대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수행 방법을 퍼뮤테이션 검정이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계적 기존 추론 통계를 할 수 없기에 이런 부트스트랩을 활용해서 퍼뮤테이션 검증을 활용하고요.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표본을 많이 획득하지 못했을 때 지금 추출한 표본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복원 추출을 통해서 다양한 표본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표본으로 표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활용해서 퍼뮤테이션 검증을 실질합니다. 네, 퍼뮤테이션 검증은 확률에 기반한 것이 아닌 네트워크 참가자 모두를 이제 액터라 보고 관계 파악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무작위 표본 추출이 어렵고, 그래서 표본이 아닌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이 말이 제가 빅데이터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데, 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추론 통계와 비슷한 점도 많고 아닌 점도 많았어요. 사실 추론 통계라면 이제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을 이제 어떨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모수를 추정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전수조사를 하는 것을 이제 저는 빅데이터라고 배웠고 실제로 분석을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이 무작위 표본 추출이 어렵고 표본이 아닌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쿠에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세 가지뿐만 아니라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조금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네, 첫 번째가 기존의 전통적인 추론 통계를 적용할 수 없을 만큼 데이터 구조가 100% 다른 것인지, 아니면은 같은데 다른 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인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100% 다르다면은 사실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쓰는 통계적 수식은 새롭게 발명된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의 것인데 그냥 이제 터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다르다고 말을 하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7.2가 저는 좀 많이 헷갈렸습니다. 사실 이게 질적 연구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양적으로 말하기도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의 추론 통계라 하고 양적 추론 통계라 하면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제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의 어떤 파라미터를 이제 추론하는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어떤 분야가 또는 새로운 어떤 추론 방식 그런 게 이제 생겨났다라고 제가 간주를 해야 되는 것인지가 조금 네,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또한 이제 저는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소셜 네트워크 빅데이터 분석은 논문도 처음 읽었고 이런 방법이 있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항상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 선형 회귀가 기초인데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과연 어떤 기법이 네, 또는 어떤 모형이 기초인지가 저는 네, 궁금했습니다. 이상으로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 번에 다 논의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큰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 이제 논의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또, 지금 3주차밖에 안 됐고, 그러면 뭐 한두 개 또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 발표했는 내용을 또 들으면서 조금씩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 정의 부분에서는 이제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이라고 이제 적어 놨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배경이 우리의 어떤 그 인터넷하고 월드와이드 웹, 그다음 이어지는 스마트폰, 이런 컴퓨팅 환경이 상당히 이제 많이 달라지면서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비정령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출현하면서 이제 이런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나타난 배경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비정령 데이터 쪽의 어떤 배경에 더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 이제 나와 같은 사람들의 입장이고, 정령 쪽에 또 초점을 맞추자는 사람들은 좀 더 전통적인 통계 분석을 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령 데이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빅데이터의 탄생을 이해하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얘기한다면, 이제 예전에는 빅데이터가 없었느냐? 당연히 빅데이터가 있었죠. 있었지. 왜냐하면 정령 쪽에 초점을 맞추자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정형화된 데이터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이제 이런 소위 이제 비정형 빅데이터에서는 가장 이제 어렵고 그 다음에 그게 근본적인 일이 되고 가고 있다. 그럼 비정형 데이터라는 거는 뭐냐?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밑에 이제 각 주에도 달아놨는데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생각하면 주민등록번호에서 1로 시작하는 것은 남자이고 2로 시작하는 건 여자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은 3으로 시작하거든요. 3으로 시작하기 이렇게 한눈에 우리가 구조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형화라고 하는 거는 뭐 단어 한 개가 어떤 단어는 글자가 두 개예요. 그렇죠? 어떤 단어는 글자가 세 개야.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배분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단어는 글자가 두 개인데 누구와는 글자가 세 개야. 관계를은 또 글자가 세 개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텍스트들을 글자들을 단어들을 보고서 글자가 몇 개인지를 또 구조화시켜야 되거든요. 혹은 뭐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어떤 것을 구조화될 수 있는 요소들을 또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힘들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냐면 뭐 참여형 뭐냐 이거 해놨어요. 참여형 해놨는데 이 참여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또 중요한데요. 이 참여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지금 내 화면 보이고 있죠? 참여형이라는 내 화면 지금 보이고 있죠? 자, 화면에 이제 보면 내가 이제 참여형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면서 옆에다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렇죠? 크라우드 소싱.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참여형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데이터 생산의 어떤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 생산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쉽게 말해가지고 코로나 관계에서 열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리포트하는 거 이런 거 다 참여형이거든. 그렇게 데이터를 생산하는 거잖아. 그럼 일일이 중앙 집중식으로 열을 다 체크하고 다녔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이 있다 없다를 스스로 기입하면 그 데이터들을 모으면 이런 거잖아. 참여형이잖아. 그게 재난 관리일 수도 있고 뭐 교통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누가 가다가 주차 빈자리 있다라고 표시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중앙 집중식으로 다 다니면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크라우드 소싱. 크라우드 대중들이 이렇게 정보의 어떤 출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왜 내가 얘기하냐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크다라는 거죠. 데이터 양이 그렇게 많아지게 된 것은 이렇게 크라우드 소싱 할 수 있는 매체, 특히 컴퓨팅 매체 중에서도 스마트폰과 같은 것이 IT 디바이스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특히 이런 빅데이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2013년도에 등재가 됐어요. 2013년도에. 근데 그때 같이 등재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크라우드 소싱.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 환경 자체에서 이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옥스퍼드의 영어 사전에 이 빅데이터와 같은 연도 2013년도에 등재됐다는 것이 자체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렇게 사람들이 IT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생산하는 게
무수하게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비정형 데이터 쪽에서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왜? 또 이제 아까 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과거하고 또 뭐 달라야 되냐면 예전에 이제 통계학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에 보면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표본 이야기가 나와요. 표본 이야기. 그래서 표본. 그래서 우리가 열이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어떻게 영남대학교 열이 있는 사람 열을 어떻게 다 측정할 수 있어? 그러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100명만 무작위로 측정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크라우드 소싱의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다 입력하니까 우리가 굳이 표본을 추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모집단, 다시 말해 모집단이 뭐죠? 전체 그룹을 얘기해요. 전체 집단, 전체. 이 전체 집단을 우리가 그 수집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체 집단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소셜 데이터들은 누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어떤 매트릭스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매트릭스 형태. 그 매트릭스 형태라는 거 하는 것은 매트릭스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렬의 형태잖아요. 그렇다 보니 지금 앞서 7번 중에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어떠한 모형 또는 기법이 기초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 수학과에 가면 그래프 이론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그래프 이론. 그래프 이론이 뭐냐면은 행렬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배우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 이론이 사회 연결망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행렬에서 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 왔다라고 이제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셜 네트워크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통계 수식은 새로 발명된 것인가? 라는 질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로 나누냐면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사용하는 통계적 수식은 앞서 얘기했지 그래프 이론에서 뭡니까? 주로 왔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은 또 이제 뭡니까? 결합된 거잖아. 기존에 있던 그래프 이론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으로 발전을 했고 그렇죠? 근데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 예전에는 사람들 5명, 10명 이렇게 소그룹들 사이만을 연구하다가 소그룹들 사이에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SNS를 사용하다 보니 5명, 1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까지 연구하다 보니 된 거잖아. 포에마에서 연구해야 되는 데이터가 그만큼 커졌잖아요. 빅데이터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 새로운 우리는 빅데이터에 맞추어서 새롭게 그렇죠.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생기고 새로운 어떻게 수단들도 또 생겨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또한 새로 발명된 것이다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됐나요? 박강윤 씨? 예, 됐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 발표도 들으면서 설명하고,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 거에 혹시 또 질문이 있는 사람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교수님, 아까 SNS 대화 구조를 분석하실 때 매트릭스 형태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못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셔야 됩니다. 교수님, 마이크 켜시고. 한 마이크 계속 켜놔야 될 것 같네요. 논문 한번 파일 열어볼까요? 논문 파일. 자, 논문 파일 한번 열어봤어요. 논문 파일. 혹시 논문에 그림이 없나요? 여기 있네, 그림이. 매트릭스 형태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가면 되나? 지금 표에, 그렇죠? 표에, 여기 밑에 나오네요. 표사가 있잖아요. 표사. 표사에 가볼까요? 표사. 표사에 가면 매트릭스 포맷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요한 연구 유형에 따라서 매트릭스 포맷 있어요. 매트릭스 포맷. 그래서 기본적인 유형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본 형용은 이런 거야.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봐. 여기 who one, 사람 한 명, 그다음에 who two, 두 번째 사람, 그래서 n번째 사람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은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 얘기하고 있는지, 백신 얘기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래서 각각의 이슈 나오고 n번째까지 이렇게 매트리스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라는 것에 관심 있는 연구 문제가, 그런 연구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매트릭스가 나올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뭔가 who can see what and pays attention to what.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렇죠? 누가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예컨대 시청률 조사라든가 선호도 조사라든가 관심도 조사 이런 거에 필요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who, 사람, 한 명, 사람 두 명, 조사하는 사람 대상력, 그 다음에 n번째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페이스북 이용자 한 명, 페이스북 이용자 두 번째, 페이스북 이용자 전체, 그렇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what one, what two, what n까지. 자, 세 번째 유형은 누가 누구에게, 그렇죠. 대답하는지. 이건 이제 누가 누구한테 댓글을 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구한테 댓글을 다는 거잖아요. 댓글을. 그러니까, 여기 사람, 그렇죠. 여기에 이제 신봉철, 이용자, 여기 나오죠. 여기가 박강윤 이용자, 이명숙 이용자, 근데 n번째까지. 그럼 뭐, 신봉철 씨는 여기에서 이제, 누구한테, 남매지한테 얘기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누구하고 댓글을 주고받는 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저런저런, 대인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매트릭스죠. 사람과 사람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번과 같이, 이런 형태, 그래서 요 3번과 같은 이런 형태는 여기에 있는 셀들 값이 양쪽에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누가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 이름들이 여기 다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도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 이름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한 번 하고 있다, 두 번 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다가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야? How long is content visible? 얼마만큼 콘텐츠가 잘 보이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그게 많이 퍼져 있는지. 이런 거는 예컨대 뭐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사람들이 잘하고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 이걸 뭐 컨텐트 1 to n에 넣고 시간에 따라서 time 1, time 2, time n.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형, 여섯 번째 유형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 문제를 이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네트워크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이해갑니까? 네.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신봉철 씨 그 했는 거 한번 발표를 하고 이제 할게요. 교수님,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 발표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를 정의를 이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갖고 추출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가시화하는 거를 이제 우리 그렇게 보통 뭐 정의로 내리고 있는데요. 교수님,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통 이제 들어보니까 비정형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이 정형 데이터하고 비정형 데이터 분석하는 이런 사례들이 혹시 몇 대 몇 정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대 몇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시기별로 이제 다르죠. 시기별로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논문에서 이제 보면,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1900, 그러니까, 95년도에 이제 인터넷이 이제 나왔죠. 그 다음에 월드와이드 웹이, 사람들한테 사용된 게 90년대 중후반, 그러니까 구글이 1998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퍼지니까 웹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어떠한 모양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런 이제 일련의 이제 학자들이 있었어요. 일련의 학자들. 그 학자들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통계학에서도 있었고, 물리학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 같은 사회과학자들. 나도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죠.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데이터가 웹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기존의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엑셀에다가 그렇게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넣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구조화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구조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거죠. 그 고민을 가장 잘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구글이에요. 구글이 그것을 아주 구조화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를 누르면 다른 걸로 연결되고 그게 이제 웹이잖아요. HTML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하이퍼링크로 연결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을 이제 하이퍼링크로 연결되는 거 보니까 이걸 매트릭스로 바꿀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게 뭐죠? 네트워크 분석을 또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좀 선도적인 사람들이 좀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2008년도에 뭐가 나왔죠? 스마트폰이 나왔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SNS를 기존에 SNS가 있었어. 페이스북이 2004년도였어요. 트위터가 2006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페이스북 2004년도, 트위터 2006년도에 나야 되는 사람들이 PC로 썼단 말이야. 그런데 스마트폰이 2008년도에 나오니까 이제는 이런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를 PC 말고 스마트폰으로 쓰니까 와, 참여하는 사람들 숫자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야. 유튜브도 2006년도에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금 얘기했듯이 크라우드 소싱, 데이터가 더 많아진 거야. 이거 엄청나게 골치 아파졌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던 찰나에 이제 그런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이것을 지켜보던 우리의 어떤 소수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런 찰나에 스마트폰이 2008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데이터를 많이 생산하고 이게 엄청나게 사회적 관심을 갖으니까 그때서야 정형 데이터를 원래 다루던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 비정형의 이런 빅데이터를 커지고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이렇게 2010년도부터 언론 매체를 타고 오니까 이게 바로 이제 새로운 그렇죠 황금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진입을 하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진입. 그래서 2010년에 해서 저놈에서 정령 데이터를 원래 다루는 사람들이 진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을까요? 그러면 이런 앞서 초기부터 비정형적인 웹에서 나오는 이런 데이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벌떼같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2010년도부터. 근데 원래 사람들은 이런 그 정형 데이터를 하던 사람들이었어. 정형 데이터를. 그런데 숫자가 훨씬 더 많잖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정형, 비정형 구분 없이 이제 빅데이터라는 단어에서 막 이제 분석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2013년, 11년도에 사이언스에서 그러니까 빅데이터 이런 게 오고 있다라고 투표를 냈어. 2008년도에 네이처에서 냈어요. 그럼 2010년을 전후해서는 보면 2010년 전에는 어떤 분야가 많았냐면 비정형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선도적으로 우리 하고 있었지. 근데 2010년 이후는 어떻습니까? 방금 얘기했죠. 정형 데이터를 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해하나요? 지금 2000년 전반 흐름은 이런 흐름이 내 논문에 보면 적혀 있어요. 이해하죠?
그러면 그럼 그러다가 어떤 흐름이 또 생겼을까요? 어떤 흐름이 생겼을까요? 자, 그래서 어떤 흐름이 생겼을까? 우리가 이제 2016년도로 이제 인공지능 기계학습의 또 대중화의 원년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2016년도 3월 달에 알파고가 등장을 했잖아요. 알파고가 등장했는데 사실은 학계에서는 그 전에 이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해서 2010년도 하고 2011년도가 사이언스를 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하지 하면서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어떤 그렇죠 시도들을 해왔어요. 그 시도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기계 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시도를 해왔어. 어떤 시도를 해왔냐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시도를 해왔느냐? 이 사람들이 되게 좀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 컴퓨터 사이언스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야, 이게 데이터가 10,000개, 100,000개, 지금 페이스북 이용자 생각해 보세요. 비용자가 억만명이잖아. 이거를 아무리 컴퓨터가 좋아도 슈퍼컴퓨터를 돌려도 이 데이터가 다 안 돌아가는 거야.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야, 우리 요거서 표본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표본. 표본처럼 표본을 좀 뽑아가지고, 하면 좀 우리 컴퓨터 용량이 좀 작아도 우리가 되게 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일군의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여기 수업 듣고 있는 사람들 8명의 페이스북 계정에 나와 있는 포스팅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요 포스팅 등의 특징을 그러니까 기계한테 이야기해주면 이게 기계라는 건 소프트웨어죠. 이 소프트웨어가 나머지 영남대학교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포스팅들도 어떻게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을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추론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추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2011년, 12년, 13년 요때쯤부터 이제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논문을 이제 발표하게 됐어. 그렇게 우리가 그때 표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표본에 영남대학교 8명 학생들의 특징들이 뭔지 요걸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어떤 용어를 쓰냐면 학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학습, 그래서 혹은 훈련이라고 썼어요. 영어로는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트레이닝. 그 사람들 이제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컴퓨터 사이언스 사람들. 그래서 표본들의 데이터를 소프트웨어한테 대신 학습 혹은 훈련시키면 혹은 지도라는 말이죠. 슈퍼바이즈 지도라 시키면 나머지를 소프트웨어가 대신해주고 이러면 내가 컴퓨터 용량이 작아도 잘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야. 자, 근데 그게 계속 이제 학교에서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이거 괜찮단 말이야. 괜찮아. 왜냐하면 효율적이야. 먹혀 들어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한 3, 4년 흐름이 있었어. 그러면 있다가 드디어 아까 얘기했죠? 2016년도에 알파고가 제대로 보여준 거죠. 알파가 제대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파들이 엄청나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 방금 얘기했죠.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그 사람들이 만들었는 소위 말해서 이제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렇죠? 그럼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해 수학에 있는 그래프 이론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한 10명, 20명, 조그만 사람들한테 적응하다가, 그 다음에 컴퓨터가 언제 우리 대중화됐어요? PC, 개인용 PC가, 여러분들 그 대학을 언제 다녔는지 모르겠지만은, 80년대 후반, 90년 초 이때 90년 전후로 가면 교수님 연구실에 가면 컴퓨터가 있었어요. 되게 귀했어. 이러니까 이제 매트릭스를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지고 막 좀 90년대 초반 이렇게 했었어. 그러다가 이제 앞서 얘기했죠. 월드와이드 되면서 구글이 그 다음에 구조화를 네트워크적인 방법으로 이제 하고 매트릭스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파들이 지금 춘추전국 시대처럼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비중이 더 많다라고 이제 얘기하기에는 이제 그래서 지금 그런 연구들을 내가 영어 논문도 몇 개 썼어요. 학파들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근데 정답은 뭐냐? 문과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많겠어요? 안 많겠지. 왜?
원래 쪽수 자체가 적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사이언스 많겠어요? 엄청나게 많죠. 많겠죠? 통계학 많겠어요? 통계학 적죠. 일단 기본에 전공학과의 숫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전공학과의 숫자들.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이 지금 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완전 대중화가 이제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소위 말해서 주류인 것처럼 되어 있는 거야. 왜?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죠. 숫자로 다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 근데 지금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럼 아까 다시 박경윤 씨가 질문했는 거 다시 요거 질문하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이런 거 물었어요. 뭐냐면은 머신러닝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의 경우 선형회계가 기초인데, 요 뒤에 건 대답했어. 아까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어떠한 모형 또는 기법이 기초인가, 수학의 그래프 이론했어. 그래서 머신러닝 하면 우리말로 하면 기계학습. 근데 기계학습 하니까 또 잘 이해가 안 가. 정말 그처럼 뭔가 커다란 기계가 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학습하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학습을 해? 사람이 그렇죠? 소프트웨어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8명의 학생들의 페이스북 텍스트의 특징은 이러이러하다고 학습을 어떻게 시켜요? 입력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입력을 하죠. 입력을 해가지고 그러면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앞서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가장 분석에 있어서 앞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는 1주차, 2주차에서 얘기했어요. 분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분석을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최고의 분석. 최고의 분석 뭐죠? 인과 분석이라고 얘기했죠. 원인과 결과를 찾는다라고 얘기했죠. 원인과 결과. 그렇죠? 원인과 결과를 찾는 분석이 그러니까 모든 학문에서 원하는 거잖아. 왜? 우리 이공계에서 뭡니까? 차 고장 나면 원인 찾아야 되잖아요. 만료 인력, 원인과 결과를 찾는 거잖아요. 중력이라고 하는 원인이 우리가 이렇게 서기에 맞는 그런 보편적인 원인과 결과. 이 원인과 결과를 찾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 방법이 뭐냐 하면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귀 분석. 여기 나와 있죠. 회귀 분석,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통계학 책에 중후반에 가면 선형이란 말은 일단 빼고 리그레션,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귀 분석. 그러니 선형이라는 말은 또 지금 설명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찾는 거 회귀 분석. 그래서 X를 넣으면 Y가 얼마가 나올지를 찾아주는 것이 회귀 분석이에요.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죠. 그래서 소프트웨어한테 이러이러한 페이스북에서 포스팅에서 특징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그렇죠 결과가 있다라고 그렇죠 학습을 시켜주고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바로 뭐죠? 인공지능이죠.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거.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선형회귀 분석이 이제 기초인 거라고 이제 했는데 선형회귀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됐죠. 시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앞서 얘기했잖아요. 인과 분석, 원인과 결과를 찾는 것이 모든 과학의 그렇죠 목적이잖아. 목적. 또 효율성을 추구할 때는 또 더욱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초가 되는 건데 이게 기초일 뿐만 아니라 목적이 되고 근본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하면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딴 데서 이만한 설명 못 들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데요. 네. 이해가 됐나요? 자, 일단은 그래서 오늘 거는 녹화를 하고 있어요.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해서 하고 있고 자, 일단은 그래서 10시 51분인데 11시 5분까지 좀 쉬겠습니다. 자, 11시 5분까지 쉬겠습니다.